안녕하세요. 오늘이 2022년 5월 2일 워맥신박 워런 버핏처럼 신문을 매일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라는 말이고요. 워런 버핏 그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고 이 주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저는 워런 버핏의 그 주총 장면을 보면서 거기 보니까 주말에 단테도 가 있었고, 제가 또 좋아하는 홍진태 대표,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워런 버핏의 주총을 갔는데, 그 워런 버핏의 주총의 특징이 약간 뭐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워런 버핏의 주총이 말 그대로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인데 주주들이 저렇게 이제 환호를 하고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그 버커셔 해스웨이의 주총인 거죠. 그 버커셔 해스웨이의 CEO와 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게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 내 돈을 버커셔 해스웨이에다가 투자를 했고 주주들은요. 그리고 거기 경영진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자리가 그렇게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의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자가 가야 할 이상적인 벤치마크를 할 그런 롤 모델로 우리가 버크셔 해스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나 다 좀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롤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도 나의 롤 모델은 뭐 우리 아버지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구를 닮고자 하느냐 그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닮고자 하다 보면 그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어 우리의 그 주식 시장은 어떤 롤 모델을 정해서 가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버크셔 해스웨이가 정말 어떤 투자자와 기업가 예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매번 주총 때마다. 그 워런 버핏이 1930년 8월생이시고 찰리 먼거가 1924년생이신데 그런 경영자의 모습도 보면 저도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힘들죠. 남의 돈을 관리하고 저에 대한 많은 기대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중압감을 갖고 이제 살아갔는데 굉장히 이제 뭐 그런 압박감에서 이제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뭐 늘 들거든요. 늘 드는데 워런 버핏처럼 찰리 먼거처럼 저렇게 이제 거의 93세 그리고 찰리 먼거도 이제 98세 우리나라 나이죠. 이제 우리나라 나이도 이제 글로벌하게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92세, 97세까지 저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그리디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또 롤 모델이 되고 저도 90세 때까지 저렇게 많은 분들이 뭐 나중에 저희 채슬리들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모습으로 저도 기업을 경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일요일 저녁마다 이제 슈카 월드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제 슈카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방송을 해줬어요.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614억인가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 엔론 사태를 또 언급을 해주면서 그 엔론 사태가 닷컴 버블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닷컴 버블 때 1995년부터 2001년 12월 달에 엔론이 파산하기 전까지 그 엔론이 6년 연속 미국의 혁신 기업으로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막 선정이 됐었습니다. 포춘지에서 6년 연속 이제 선정됐던가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닷컴에 취하고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시가총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경영진이나 그 오너들의 어떤 탐욕 그런 걸로 결국은 또 이 공조자가 있었죠. 아서 앤더슨 컨설팅이라고 그 글로벌 3대 컨설팅 회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회계감사, 회계법인이 그 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분의 정확한 성적을 주주들이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앤더슨 컨설팅이 어느 정도 또 공조를 하는 부분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기업 두 개가 날아가면서 주식 시장에 신뢰의 벽이 뚝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슈카가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안 해줬었는데 그 신뢰의 뚝이 무너지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까지 야 이제 온라인 세상이 다가오는 거야. 실제 맞았잖아요. 맞았지만 그렇게 드림이었죠, 드림. 예, 드림이 꿈에 의해서 주가가 비싸지고 분명히 이제 거품이 있습니다. 그 거품이 뭐였냐면 아니 실제 하지도 않은 그런 매출과 이익을 잡으면서 당장 실적이 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어떤 실적 성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잘못된 이제 그림을 그 몇몇 기업들이 보여주면서 거품이 이제 생겼고 그 거품이 이제 그 엔런 사태로 한 방에 이제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2003년 초까지 S&P 500을 비롯해서 나스닥이 5,100 같은 나스닥이 다시 1,100까지 거품이 쫙 빠지게 되는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바로 엔론 사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슈카의 영상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뉴스를 슈카가 일요일 저녁마다 8시부터 11시까지 일주일간의 그런 주요한 뉴스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꼭, 그, 어제 내용도 보시고, 일요일 저녁에 뭐 드라마 같은 거보다도 슈카 보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변화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변화의 물줄기를 그 변화 사냥꾼의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눈이 녹으면서 아니면 비가 와서 쫄쫄쫄쫄쫄쫄 이 시냇물이 시작돼서 바다에 흘러갈 때 보면 우리 한강 하구에도 보면 엄청나게 이제 막 큰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됐잖아요. 처음에 이 변화의 그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했고 그걸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아 이게 엄청나게 큰 물줄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투자로서 큰 이제 뭐 1억이 1,000억 되고 뭐 이런 20년 동안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일보 오늘 아침 뉴스가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 530만 명 유럽의 인구 구조 변화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참 중요한 기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 보시면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수용소로 쓰이는 루마니아 북동부 수체아바의 만다치 호텔에서 5살 배기 난민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는 엄마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고 바로 옆에 몰도바 있고 그 바로 뒤가 이제 루마니아잖아요. 루마니아도 결국은 옛날에 이제 소련 연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저쪽이 동부인가요? 예, 동부 쪽이 돈바스 지역이 이제 전쟁이 아주 세게 일어나고 있고 저쪽은 러시아 국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서쪽으로 많이 난민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인접 국가로 지금 우크라이나인 12%가 피난을 하고 있고 피난민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는 거죠. 정착되는 이 피난민이 정착을 하게 되면 노동 인구와 성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지난달 31일 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개월여 만에 지금 53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체코 이렇게 피신해 있다고 전하면서 피난민 규모가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지금 4,400만 명인데 약 12%, 500만 명이 지금 피난을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 국가는 인구 순유출국에서 유입국이 되는 분수령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가운데 폴란드가 절반 이상을 받아들였으며 헝가리도 지금 50만 명 이상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구는 몇 주 사이 17% 늘어났고요. 150만 명 가량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더 서쪽으로 지금 이동했다는 추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발령한 총 동원령이 16세에서 60세 우크라이나 남성의 출국이 금지되어 있고 그 남성들은 이제 전쟁에 지금 징집되고 있는데요. 그 피난민 대부분은 지금 여성과 어린이로 지금 해당 국가의 성비가 이제 확 바뀌는 거죠.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되는지 또 우크라이나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인구 구조 변화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앞서 1999년 코소보 전쟁은 78일 만에 끝나면서 그때 코소보 전쟁이 거의 2달 보름 정도 했었네요. 거의 석 달간 동안. 이때 피난민이 신속히 귀국을 했었는데 그때는 반면 92년에서 95년 이어진 보스니아 전쟁 때는 피난민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전쟁 전 400만 명이었던 보스니아 인구가 현재 320만 명 이하로 추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요. 그리고 폴란드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다 뭐 친척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나 인접 국경에 근접한 그런 나라도 가면서 친척집에도 가 있고 막 이런 식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2030년 이후에 노령화가 급격해지고 출산율이 지금 뭐 0.8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많은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가 실질적으로 저도 뭐 정프로도 애기가 3명이라 해서 애국자다 하잖아요. 실제로 애국자 많습니다. 그 노동인구를 계속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피난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경제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중국에서 오신 동포분들, 우리가 조선족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을 약간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경제가 힘들어서 지금 한 명도 안 낳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중국 동포분들 그리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청년 실업이 많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보면 일자리 구인난도 되게 심했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월 200에서 250만 원 그 미만의 그런 잡은 많이 널려 있는데도 그런 곳은 안 가고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나 탈북자분들이 또 그런 약간 3D 업종에서도 막 일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래 지탱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얘기하면 좀 말이 길어지긴 한데요.
내 자존감이 낮을 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그 피해 내가 조금 잘못되는 부분을 뭔가 지탄의 대상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게 뭐죠? 집단 이기주의가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이긴 한데 애들 학교에서도 이제 불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링이 뭐 집단 따돌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그 동물적인 본능이긴 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뭐죠? 지역주의 만들어내고 그런 지역주의가 이제 갈수록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면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그렇게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나 또 그 탈북자들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이 또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공격 이런 게 늘어날까 봐 좀 그런 게 걱정인데 하여튼 우리 웜의 신박 보시는 우리 청자분들은 네, 워낙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주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울경제 영국 푸틴 전승기념일에 전면전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5월 9일 날 전쟁을 약간 종식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영국에서는 전승기념일에 오히려 전면전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일정 보면 2월 24일 날 침공했고 그죠? 그러다가 키우 포함해서 북부 전선선은 너무 이렇게 한 달 지났는데도 성과가 없으니까 철수를 했고 그리고 돈바스랑 동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ICBM 발사를 4월 20날 하면서 마치 이제 핵무기도 쓸 수 있다는 것처럼 이제 겁을 주고 그런 와중에 이제 바로 24일 날 미 국방장관이 이제 키우 비공개로 이제 방문을 했고, 그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푸틴도 만나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지금 기싸움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펠로시 의장까지 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푸틴한테 대해서 자, 우리가 이 이상은 안 돼라고 미국이 경고를 주고 있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고요. 미국은 우선순위는 인도태평양이고 세력 확장 중에 압박 의지를 재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 미국의 물가가 그죠? 급등을 하니까 당장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또 유화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든의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의 새로운 자원 이동이라고 돼 있고 쿼드 지역 핵심 그룹으로 역량을 강화를 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선도를 하는데 무역 촉진, 공급망 복원, 인프라 투자 등 억지력 강화, 대만 해협 등의 군사적 침략 저지 뭐 등등 해가지고 쭉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번영이 세계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중심축을 강조를 했는데요. 미 주도의 사국 안보 협의체 쿼드, 윤당선인 워킹그룹 참여를 희망을 하고 중국 견제 오크스 동맹 역할도 강화를 하고 미국의 아태 핵심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 안보 공급망 협력 요구할 것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이제 방문하시잖아요. 그죠? 방문을 했을 때 사실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지난번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크게 이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5월 20일에서 24일 한국에서 이제
윤 대통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뭐 평택 공장도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전략 스탠스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매일경제신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 있으니까요. 요 기사는 따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투자처가 없다던 버핏 1분기 주식 64조 원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10억 달러 정도를 산 거고요. 버크셔 해스웨이가 6분기 만에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6분기 동안이면 한 15개월 동안은 그러면 주식을 계속 이제 팔았다는 얘기인데 쉐브론 등 에너지 기술주를 대거 매입했고 공격적 투자 전환, 성적은 2조 손실을 봤다고 되어 있고요. 3년 만에 대면 주총에 4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핏은 비트코인은 줘도 안 받을 거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달라진 버핏 포트폴리오 이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CNBC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주식을 2021년 4분기에 4억 순매도했다가 22년 1분기에는 410억 달러를 순매수를 했고요. 보유 현금이 1,470억 달러였다가 1,063억 달러인데 사실 제가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사를 떠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 천재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주식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보면 되는데 워런 버핏이 지금 보유 현금을 보시면 1,470억 달러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170조 정도 됩니다. 170조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이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410억 달러의 주식을 1분기에 순매수하면서 보유 현금이 1,063억 달러가 됐어요. 이게 주식 시장은 항상 10년 만에 큰 기회, 위기죠, 위기요.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기회가 됐고, 그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그리고 2년마다 제가 아무리 캐시가 트래시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캐시가 킹이 돼서 돌아온다고 투자의 본질인가 변화 생존인가 적어놨었죠. 그러면 그 2년마다 주식을 이렇게 박앤세일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금 관리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그 기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작년까지 1년 15개월 동안 계속 주식을 팔았다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런 박앤세일이 되니까 또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워런 버핏이 이렇게 자금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애플 줄고 쉐보론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애플이 1,612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1,591억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60억 달러였는데 426억 달러. 3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48인데 오히려 더 늘렸네요. 284억. 그리고 코카콜라가 237억이었고 저 밑에 있는 이제 9위가 쉐브론이었는데 쉐브론을 45억 달러 갖고 있다가 259억 달러로 하면서 크게 늘렸고 실제로 이제 주가 자체가 거의 뭐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워런 버핏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이 기사에 김연주 기자님이 쓰신 거네요. 아주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관련된 기사가 지금 2개 남아 있는데요.
머스크 CEO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내가 내 돈을 태우는 그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잖아요. 가서 만나보면 한 2시간 정도 미팅해보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사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더 안 판다던 머스크, 테슬라 주식 더 팔았다라고 돼 있네요. 지난달 28일 520만 주 추가 처분했고요. 한 주간 10조 원의 인수 실탄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84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SEC의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서 머스크가 한 주 동안 테슬라 주식 84억 달러를 처분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26일에서 27일까지 440만 주, 28일에는 추가로 520만 주를 처분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전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이후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계획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부터는 이제 안 팔 거야가 아니라 sales planned after today라고 영어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내가 플래닝 팔 계획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트위트 인수에 나선 머스크는 트위터의 수익 모델과 뭐 등등 해서 이제 뭐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좀 배워야 될 점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오너들이 그 주식 회사고 상장돼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회사처럼 하잖아요. 그죠? 내 회사처럼 그냥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머스크처럼 이렇게 100%다 인수를 해야 돼요. 100%를 다 인수를 해서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분율이 한 30몇 프로를 갖고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머스크처럼 전부 100% 내가 다 인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이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머스크의 멀티태스킹이 어디까지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월화 출근하면서 스페이스X, 그리고 수목 출근은 테슬라, 그러면 트위터는 하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딱 해놓고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업무 일정으로 바빠. 트위터 직접 경영 여부에 이목. 측근들은 충분히 가능 평가에도 테슬라 주가 요동, 투자자 촉각.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두 기업 제품을 분석하고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 등 다양한 사업을 챙긴다. 쏟아지는 이메일은 개인 전용기 안에서 확인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20시간 내리 일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하기도 한다. 일론 머스크 측근이 전한 머스크의 이제 업무 일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 도대체 언제 일을 하느냐는 거죠. 여기 쭉 보면 테슬라 주가가 지난달 초에도 18% 폭락을 했었는데,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하느라 테슬라 경영을 등한시할 것이란 키맨 리스크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얼마나 테슬라 개발을 이끄는지를 보고 투자를 해왔다면서 트위터 인수는 테슬라의 키맨 리스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와의 어떤 시너지를 위한 부분이라면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분도 이제 그 댓글에다가 또 그런 부분을 쭉 적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인수가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또 저기 이사회에서 포이즌 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방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패를 이제 안가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수가 되고 나면 머스크가 틀림없이 이제 패를 깐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내가 인수하는 이유가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제 다들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피 뭐 0.6% 정도 구고요. 좀 전에 아까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보합까지 갔었던 걸로 보였는데요. 제가 왜 별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냐면요.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는 결국은 내가 지금 사는 시점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 분석을 안 하고 남들이 좋다 했을 때 막 사고 한국장 아니야 미국장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얼마가 빠졌든 빠지는 기업은 왜 빠지고 그 빠진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얼마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얼마고 내가 이제 투자할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런 시장이 요동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